네,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김영희인데요. 네, 학교 오기 전에 소개받은 것처럼 증권사업센터에서 그 어려운 환율, 금리, 주가 이런 걸 예측하고 시장 평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어떻게 주가 예측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엄청 쌓이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새벽 4시에 가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요새도 4시간 되면 눈 떠집니다. 눈 뜨자마자 오늘 또 살아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살아있길래 오늘 이렇게 좋은 분들 뵙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가끔 기업인들, 부자들 만나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대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 개인의 부도 축적할 수 있고 기업도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계경제 부채가 많이 쌓여가지고요. 앞으로 5년 동안 과거보다 좀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환율 많이 올랐는데요. 중기적으로 달러 가치 떨어지고 원화 가치 오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 단기 사이클상으로는 수출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게 시간 되면 자산가액 어떻게 되고 배분을 어떻게 될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라는 게 장기적으로 성장하죠. 근데 늘 중간중간 이런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에서 저를 닥터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제가 이런 위기를 미리서 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 코스피 3,300 갔을 때 4,000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2,000 간다고 전망해가지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결국 그 수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기회였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세계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하죠. 근데 실제 경제는 늘 이렇게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오니까 가계가 소비 줄이고 기업이 투자 줄이고 수출이 나빠가지고 경제가 이렇게 나빠진 거예요. 수요가 이렇게 부족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요를 부양해서 정부가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 금리 내려가지고 돈 풀어가지고 소비 투자를 부양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2019년까지 세계 경제가 빨리 회복됐었죠. 근데 코로나 오니까 또 소비 투자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또 정부가 돈을 쓰고 중앙은행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됐습니까? 여러분 2020년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2.8% 성장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2021년에 6.3%나 성장하죠. 그야말로 급기야 V자의 회복 아닙니까?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은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돈을 많이 쓰는 과정에서 최근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등 신흥국은 기업 부채가 많이 늘었죠.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도 부채에 의해서 성장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97년에 외환위기 겪었죠. 외환위기가 왜 왔습니까? 86년, 88년 3조 원 우리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기업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90년대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져 은행이 부실해졌습니다. 한마디로 97년의 외환위기는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되는 등 뼈아픈 구조조정했죠. 근데 우리가 구조조정 잘했다고 받았는데요. 그때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 정부부채가 6%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정부 정말 건실했죠. 그래서 약 169조 공적자금 투입해가지고 구조조정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가 외환위기 전보다 기업부채가 높아졌고요. 가계부채가 50%, 한때 100%가 넘은 거예요. 제가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부채에 성장한 나라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기업부채는 없죠. 가계부채는 없죠. 기업부채가 이렇게 높으니까 가계처럼 투자할 수 없죠. 가계가 은행에서 돈 빌렸으니까 이자 내고 원금 갚아야 되죠. 소비할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소비 투자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행히 정부 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이거는 정치, 경제 철학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세계가 부채에 성장한 나라 중에 한 나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업, 가계, 정부, 나라마다 다르지만 부채에 성장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이게 성장 속도가 앞으로 5년 동안은 더딜 거라는 겁니다. 자, 미국 경제는 정말 탄력적이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요. 실제 GDP가 잠재 GDP 거의 8%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쓰고 중앙은행 돈을 풀어가지고
얼마나 빨리 회복됐습니까? 고용은 정말 더 탄력적이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축되니까요. 미국 기업들이 2달 사이 일자리 2,189만 개 줄여버려요. 그 이전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탄력적입니까? 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니까 또 일자리를 엄청 늘렸죠. 지금 고용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이 왜 금리 내렸습니까?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가 나빠질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죠. 네, 제가 미국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 계속 내릴 거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주가가 많이 줬다는 거죠. 7월 30일에서 10월 31일 사이에 S&P 500이 오르면요. 해리스가 된다는 겁니다. 떨어지면 트럼프가 된다는 겁니다. 1984년 이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요. 근데 현재까지 주가는 7월 30일 날 5,520이었는데 지금 5,800을 넘었으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해리스라고 많이 주는데 앞으로 10일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정말 그 정책 방향 차이가 있죠. 민주당 정책 방향은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성장이에요. 그러려면 돈 많은 법인들한테 세금 걷어야 되죠. 부자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중산층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 트럼프 정책은 지난번 때 법인세 인하했고 개인소득세 인하했지만 더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 증가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모색하겠다는 거죠. 아마 가장 큰 정책은 이 환경 정책, 에너지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동안 석탄을 썼고요. 지금 석유가 중요한 에너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니까 석유 덜 쓰고 신재생에너지를 쓰자. 그런데 트럼프는 아직도 석유를 더 써야 된다. 이게 우리 경제, 우리 금융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는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왔는데도 9년 10% 성장했습년 이때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중국이 이렇게 좋으니까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 심각한 침체에 빠졌으면 중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근데 2009년, 2010년 중국이 이렇게 높은 성장을 하는 거는 기업들이 엄청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투자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평균이 이 당시 2.20%였어요. 근데 중국한테 47%까지 갔죠. 투자를 해가지고 성장했는데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많이 늘려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수요가 부족하니까 중국 기업이 부실해지죠. 은행이 부실해지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 비중 줄어들고 소비 비중은 늘어나죠. 그래서 소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2020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은 하지 않은 겁니다. 중국의 문제는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요. 기업 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높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여기다 지방정부 부채가 높으니까 금융위기를 겪을 것이다. 나중에 인구 구조도 경제 성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다. 부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극단적인 위기는 아니고요. 고성장에서 중성장으로 가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진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인데요. 내년에 그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된다는 겁니다. 소비가 둔화되면서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둔화되니까 물가 상승도 낮아지고 금리 계속 인하하고 시장 금리도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로, 일본 경제 올해 부진합니다만 내년에 좀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환율, 연말 기준입니다. 올 연말로 갈수록 어떻다는 겁니까? 유로화 강세, 위안화 강세, 엔 강세. 올 연말 내년으로 갈수록 달러 가치만 떨어지고 모든 통화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 수치는 매월 변해요. 그러나 저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다. 제가 58년 키트인데 저처럼 나이 들면 축소사에 접거든요. 그런데 인도, 그 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얼마나 나이 젊습니까? 제가 인도, 베트남 이런 나라 가봤습니다만 인구 구조가 적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높은 성장을 할 겁니다. 어제 현대차 그룹의 그 정의선 회장이 인도의 그 현대차 성장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도가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요. 이런 나라 어려우지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달러 인덱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크게 하락했죠. 80년대 들어서 미국이 어려우니까 85년 9월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달러 약세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51% 떨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게 31에서 21%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40% 하락했죠. 네, 저는 2022년 10월을 정점으로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 추세에 서서히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MF가 2029년까지 세계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 축소, 미국 비중 축소될 때 달러 가치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 순부채가 거의 23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미국이 이거를 어떻게 견딥니까? 외국인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고 증권 투자해 주기 때문이죠. 몇 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자마자 삼성전자 갔습니다. 나갈 때 현대차 갔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SK하고 통화했죠. 직접 투자 좀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얼마나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미국에 직접 투자, 증권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불균형이 견딜 수가 있는데요. 근데 갈수록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과거처럼 달러를 못 믿어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 외환 보유 비중, 달러 비중이 2000년에 71%였는데요. 58%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특히 최근에 중국이 계속 미 국채를 팔고 금을 사오죠. 여러분 2001년에 중국이 세계 무역국에 가입합니다. 또 저임을 바탕으로 상품을 생산하죠. 전 세계 특히 미국에 얼마나 많이 공급했습니까? 지금도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 48%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 상품 싸게 공급해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미 국채를 사줬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국채 사주니까 금리도 낮아졌죠.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이 상품도 싸게 공급해주고 금리 낮춰주고 집값 주가 오르니까 좋았죠. 네,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돈 벌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싸우는 것은 중국이 너무 빨리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 GDP가 2001년 세계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4%인데 2021년에 18% 올라가죠. 미국은 31에서 24%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미중 패권 전쟁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버드 그레엄 앨리슨 교수가 쓴 애정된 전쟁, 스티븐 노치가 쓴 우발적 충돌 이런 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책 해보면 무역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갔다가 금융 전쟁으로 갔다가 무력 전쟁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중국이 계속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고 있습니다. 달러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환율인데요. 세계 경제가 불안하거나 달러 가치가 올랐을 때 우리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져 버리죠.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나 돼요.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제일 먼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돈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이런 요소를 보면요. 지금 우리 환율이 오늘 138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경제 전체로 추정해 보면은 원래 적정 환율이라는 거 없습니다. 1150원 정도 나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간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은 1150원에 접근해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 작년에 1.4% 성장했는데 저 올해 2.5, 내년에 2.0. 올해 수출 중심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2.0% 성장, 오늘 IMF는 2.2로 전망해놨는데요. 우리 성장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장 능력만큼 성장한다. 그런데 우리 경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지금 2%예요. 머지않아 1% 초반대로 진입할 거라는 겁니다. 주로 노동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옥스퍼드 이코노미스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 한국이다. 작년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를 보니까 흑사병 때하고 유사하다. 노동이 감소하니까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줄어드니까 잠재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4번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 하루아침에 증가한 것 아니죠.
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요. 존경하는 두 분 국회의원님 오셔오셨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게 우리 경제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역대 대통령 재직기간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 성장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진 나라 세계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10.3%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국제 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우리 선배들 간홍, 강불서 독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분들 담보로 독일서 빌려온 돈 일부가 포스코 진입에 들어갔어요. 제가 포스코 강의 자주 갑니다. 갈 때마다 그 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스코 잘 좀 키워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성장 우선했다는 겁니다. 전두환 정부 때도 10.2% 성장했죠. 86년, 88년 소위 3정 호황이라는 게 있어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로 우리 경제가 연평균 12%로 성장합니다. 네, 노태우 정부 들어가지고 3정호황이 끝나고 수출이 안 되니까요. 성장률 떨어지니까 각종 건설 투자로 경기를 부양했죠. 사회간접자 되고 주택 200만 원. 그래서 9% 성장했습니다. 네, 김영삼 정부 들어가도 IMF 경제인 완전.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됐든 이전에 쌓였던 기업은행 부실을 처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97년 외환위기라는 겁니다. 네, 김대중 정부 들어가지고 정말 뼈아픈 구조조를 했죠. 30대 재벌적 11개 해제됐습니다. 기업이 없어지니까 투자가 줄어들고 근로자 해고되고 소비가 줄으니까 성장률이 5%로 떨어진 거예요. 질적 안정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만 구조적 결과가 양극화, 차별화 심화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지방균형 발전, 동반성장, 분배복지 이런 걸 펼쳤죠.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기고 각종 공격 지방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7.47% 7% 성장을 해서 3.3, 박근혜 전 대통령 4.74, 4% 성장을 했었는데 3.0, 네,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2.4였어요. 포용적 성장을 내세웠죠. 임명도 의원이 계시니까 포용적 성장이 제가 받아들이기는요, 좀 나눠 쓰자. 경제가 이렇게 7%, 10% 고성장할 때 파이가 크니까 나눠 가질 수가 있었죠.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나눠 가져야 되죠.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자본주의 원래 그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축출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내세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근데 어떤 성장계단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뭐죠?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윤 대통령의 철학은 자유를 통해 아주 혁신하고 도약해가지고 분배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경제 성장 계단을 한번 올라서 보자는 겁니다. 저 올라서는 거 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번 연구 5년간 전화 KDI가 추정이니까 2.0이라는 겁니다. 또 성장 계단이 한 단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화는 더 심화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기업 42%가 작년에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앞으로 더 심화될 거예요. 경제 성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우리 소득 증가 속도도 계속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 계단이 올라서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노동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증가하고 대기업들이 크게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이런 게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젊은 분들이 엔비디아 같은 회사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달러, 우리 GDP가 1조 8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예, 그런 회사가 하나 우리 생기면 어떻습니까? 성장 계단 올라서고 좋은 일자리, 소득만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계속 또 단계 떨어지고 앞으로 차별화는 심화될 것이다. 저성장은 차별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사는 나라 맞는데 3만 달러까지 돌파했습니다만 이제 4만 달러, 5만 달러 가야 되는데 우리 잠재성장 하락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 회복되고 있죠. 네, 특히 반도체가 올해 수출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증가에는 아마 지난 금액 기준으로 보면 9월에 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잘 됐던 자동차가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올해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부채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 개인들이 가진 금융 부채를 자산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게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요. 2001년, 2002년에 생긴 문제입니다. 97년 외환위기 끝나고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돈을 버니까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려 쓴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우리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늘리면서 이때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죠. 근데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부채 자산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부채는 정체되고 금융자산은 더 늘어나고 있죠. 좀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스탑 개념이고요. 플로우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 가계가 저축 많이 늘리고 있어요. 개인은 자금 잉여주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2020년에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쓰는 것보다 207조가 많았었다는 겁니다. 작년에 줄어들었지만 161조, 올 상반기 169조예요. 금융자산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차별하죠.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2조 가지고 계신 분도 봤는데 그런 분들 본 얘기가 있죠. 그런데 어떻든 가계부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높아진 이후로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을 계속 밑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수출은 지금 회복되면서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데 내수는 굉장히 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주제가 금리인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심으로 금리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떨어지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합니다만 추세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성장률이에요. 이런 것들은 명목금리죠.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질금리 대응 변수로 우리가 실질 경제성장을 사용해요. 그런데 실질 경제성장률, 아까 잠재성장률이 머지않아 1% 초반으로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성장이 낮았는데 어떻게 금리가 오르겠어요? 그동안 금리가 올랐던 게 물가였죠. 근데 물가 성장이 많이 안정되고 있어요. 지난 9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6%, 4분기에 1.5% 안팎으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라는 게 돈의 수요죠. 저축이라는 게 돈의 공급입니다.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요. 투자가 저축보다 많았죠. 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였었죠. 근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율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30대 재벌 중 11개 해체됐습니까? 가행 투자하면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외환위기 투자율이 저축률 밑으로 떨어지고요.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나고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습니다. 돈이 남아도는 경제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차별화예요.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지난 6월 말 현재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요.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28조 원이나 됩니다. 대기업들 돈 많다는 거죠. 경제 전체로 보면 돈이 남아도는 경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가계는 자금 잉여주체라고 해요. 근데 기업은 자금 부족주체죠. 기업은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일본 기업들이 98년부터 자금 잉여주체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은행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대출하면 유가증권 투자합니다. 그런데 가계도 저축, 기업도 저축. 대출이 안 되니까 일본 은행들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유가증권은 게 주식 아니면 채권인데요. 이마다 주식을 안 사고 채권만 이렇게 삽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성장이 먼저 떨어졌죠. 저축이 투자보다 많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채권 사니까 일본 금리가 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인 자금 2년 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자금 부족만 굉장히 커졌어요. 경제이익이 온다. 우리 대기업들이 현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만큼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그룹 한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은행의 경쟁력이 가변에 대출에 있었는데 앞으로 유가증권 운용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돈을 덜 쓰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 은행들이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성장을 떠들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은행이 채권 사면서 금리를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지만 계속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드는 거예요.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2013년에 3월에 하던 회사 팔았어요. 저는 기업하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잠깐 친구들하고 해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투자한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 뭐 생명보험에서 부사장이 저한테 즉시연금 하나 가입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 3월에 2억을 가입했죠. 즉시연금 가입하면 매월 얼마씩 주죠. 네, 그게 4월에 51만 원 받았어요. 작년 10년 만기내가 계약됐습니다. 51만 원, 28만 원 줄어든 거예요. 이 사이에 한 번도 이게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줄어들었어요. 왜 그렇죠? 보험회사는 주로 자산을 채권 가지고 운영해요. 50% 이상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했다는 거죠.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지금 30만 원 벌면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500만 원 월급 받으면 50억, 1000만 원 받으면 100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적응 시대 먼저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일본 금융그룹 회장 이야기예요. 일본식 저성장 적응 시대 대처법.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음식 가리지 말고 한거라 잘 먹어라. 우리 100세까지 건강하게 일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58년 개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또래들, 제 후배들 요새 거의 다 은퇴했죠. 그래서 은퇴한 남자들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은퇴 후 첫 번째 나갈 자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제 선배 변호사 뭐 저런 이야기 듣고요. 자기는 이제 부인한테 돈 관리를 다 맡겼다는 겁니다. 네, 그날 저녁에 가서 우리 돈 얼마나 있어요? 줬더니 부인 대답이 왜 남의 돈을 물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KBS 일찍을 들었더니 동물의하고 수사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수사자 역할 때는 얼마나 멋있으니까 그 역할이 끝나니까 그 수사가 굶어 죽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명한 MC가 허참씩 부인이 됐죠. 아내는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은퇴한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애출하는데 어디 가냐 물어보지도 못한다. 꾸중 들을까봐 오되니까 저녁을 알아서 먹으라고 그랬다. 이게 은퇴한 남자들 이야기. 그래서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가 직을 오래오래 유지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직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다. 나갈 사무실 적당한 용돈을 마련해서 하나 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업이 존재할 수가 있죠. 네, 제가 작년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다양한 업을 소개받고 저도 심사위원 참여해가지고 상도 줬었습니다만 어떤 분이 하게요? 은행 다니다 3년 전에 은퇴를 합니다. 목수일 배웁니다. 물론 목수일 쉽지 않죠. 그런데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 은행 시계 안 맞춰도 된다. 적당한 용돈 다을 성공 언제 다 생기더라. 여러분이 집을 오래오래 유지하면서 월급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공부해가지고 하나 업을 마련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 앞으로 대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한테 세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주가가 지나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가대평가되고 때로는 저평가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요. 우리 이 코스피 연말 지수예요. 장기적으로 오르죠. 이게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에 올랐다 내렸다. 제가 유에 있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십시오. 지금같이 저평가될 때는 비중 늘리십시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가 제일 상관계수가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0.87이나 됩니다. 우리 수출은 그만큼 높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제가 단기적 주가를 평가하는데요. 2021년 4월에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40%를 가대평가됐습니다. 3,300 갔을 때 제가 2,200, 2,000 이야기 한 거예요.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에도 한 15% 가대평가됐어요. 한두 달 조정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은 어떻습니까? 수출은 많이 증가했는데 코스피는 떨어지다 보니까 저평가 영역에 들어선 거죠. 저는 주식 투자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부동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큰 흐름만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인구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집값 하락용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집값이 오르는 것은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익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이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잠재 성장이 모자라 1% 초반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소득이 빨리 증가하겠어요?
그다음에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전망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는 2029년이 가구수 정점이라는 겁니다. 떠받치는 힘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집이 투자돼서 저는 소비재로 가는 대전환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저성장 차별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이 161조 많았다고 그랬죠. 그분들이 어디서 살려고 그러겠어요? 그분들이 살려고 하는 데는 차별화돼서 오를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이 오르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인데요.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76%가 부동산, 금융자산 16%밖에 안 되고요. 특히 이분들은 집 하나 가지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저는 이걸 유동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제도 같은 걸 하려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금융자산 배분 보면요. 6월 말에 이제 우리 전체 가계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5,400조가 넘었어요. 그동안 은행으로 돈이 많이 몰렸었죠. 왜 그렇습니까? 은행 금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2, 3년 전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5%, 그 다음에 뭐 5년짜리 4.5%일 때 제 금융자산 10%를 은행에 맡겼어요. 아까 제가 금리를 결정한 요인 보니까요. 금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확률적인 문제입니다만 제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과연 은행이 저는 5% 금리 주는 시대가 올 것인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것들이 계속 만기가 돌아와서 다시 들려오고 보니까요. 지금 최고 금리가 3.3%입니다. 지금도 높습니다. 모자는 2% 후반, 또 몇 년 지나면 1% 중후반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은행의 비중이 너무 높답니다. 제가 이런 통계 보면서 작년부터 계속 우리 투자자들, 국민들한테 은행의 비를 주고 채권, 주식 좀 늘려주십시오. 특히 채권 늘려주십시오.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 진행자는 제 얼굴만 보면 채권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럴 정도로 채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채권 사라는 것은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진 시기에는 만기가 긴 채권을 사야 되죠. 저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30년 만기 ETF를 사놨어요.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다가 최근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리도 오르고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입니다만 우리 금리도 좀 올랐습니다만 저는 다시 그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저평가 데이터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비중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 요약하면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저성장 시대라는 건 차별하다. 앞으로 차별하는 경제 주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가에도 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우리가 근로소득이 정말 중요하다.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건 로버트 실러 에일대 교수가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금융을 공부해가지고 금융으로 부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그 인류의 장기 역사를 분석해 보니까요. 요새처럼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 전쟁, 혁명, 전염병으로 끝나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전쟁은 아니죠. 여러분 전염병이 오면 소득 불균형이 왜 해소됩니까? 이번에는 많이 안 죽었지만 예를 들어 흑사병 때 인류의 30%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전염병이 지나가고 나서 기업들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요. 근로자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소득 불균형이 해소됐다. 저는 이번 코로나 의미가 우리 인류한테 소득 불균형 좀 해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느냐. 전 다른 데로 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 책 써가지고 인쇄 처음 기부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다 배우고 자동이체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의미 있는 넥타이로 잡았는데요. 제가 여러 군데 기부하지만 저희 학교에다 4,300만 원 기부했더니 4,300만 원짜리 넥타이를 주더라고요. 의미 있는 넥타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차별화 시대다. 여러분 차별화 상단에 쓰셔야 된다. 그리고 금융을 공부해가지고 금융으로 부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나눠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멋지게 사셨지만 앞으로 더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